신황화론. 혹자들은 말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훈족의 부흥으로 촉발된 게르만족 대이동으로 서로마가 멸망하고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러시아와 헝가리 등 동유럽을 싹쓸이하며 유럽 3대 기사단을 전멸시켰던 사건들의 트라우마는 지금도 유럽과 중동권 후손들의 역사적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이죠. 일본이 급속하게 국력을 키워 열강으로 부상했던 19세기 말 중국이라는 용을 타고 날아오는 부처를 일본으로 상징한 이 그림은 당시 유럽의 동양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을 보여주는데요. 인종적 멸시감까지 더한 동양인에 대한 증오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불이 붙었고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경제 패권 자리를 위협하기까지 하자 극에 달했지만 일본의 버블 경제가 몰락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국의 국력이 급상승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날 서구 문명은 몰락한다는 비이성적이기까지 한 두려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단합하여 반드시 중국을 제어해야 한다, 나아가 붕괴시켜야 한다는 미국과 유럽의 신황화론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블러핑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할 경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 그것은 중국 바이러스이며 태평양 전쟁의 도화선이 된 진주만 공습보다 더 나쁘다는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이전보다 강력한 수사로 보이지만 이런 것도 취임 후 계속해온 기행과 같은 언행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C19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실수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기 위한 블러핑이라는 것인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트럼프는 중국에서 C19가 왔다고 연일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도 다음날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대응을 선언하기도 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보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면 중국을 강력히 때리는 액션을 취하지만 최악의 정도까지 가서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단지 재선을 위한 쇼가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와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은 이미 미국과 중국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것은 중국이 단순히 어려워진다는 차원을 넘어 중국 체제의 붕괴, 좀 더 나아가서는 소련이 러시아와 15개 공화국으로 해체되었던 기억까지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대중국 신냉전 시대 선포. 미국 정부는 21일 의회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197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현재 중국 공산당은 경제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를 중국만의 국익에 연동해 변모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경쟁력 있는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보고서가 가지는 의미는 대중국 외교에 대한 단편적 발언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직인이 박힌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법무부 등 트럼프 정부 전체에 차원이 다른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대중외교가 헛된 시도임이 확인되면, 즉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을 확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악의적 행동, 약탈적 경제 같은 표현도 거침없이 사용하며 미국은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위해 중국과 관계를 맺는데 더 이상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이제 더는 말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 보고서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유지 항목을 두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우주기반 무기의 실전 배치 등을 통해 전략 핵무기 체계의 현대화를 하겠다. 중국이 계속해서 무력 증강을 시도할 경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1대1로를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로 지목하며 중국이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등의 무역 관광으로 위협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왔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한국만 해도 사드를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했었고, 최근 호주의 C19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 유학생 통제 등을 하고 있죠. 또한 중국은 한반도 서해와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정보망과 정보기술 산업 재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은 동맹국 연대 강화를 강조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이 먼저 시작한 신냉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맞서 싸울 태세를 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91년 소련 해체까지 계속됐던 냉전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미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미국과 냉전을 함께 수행할 나라는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이 냉전을 추진하고 중국을 붕괴시켜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날이 갈수록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7일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은 중국의 경제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에 기생했고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국들에게 기생해왔으며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그대로 바라보고 대처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중국의 1대1로의 대체제로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요 제품의 공급망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동맹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합체 개념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EPN 구상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까지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공공,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교육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포함시켜 중국의 1대1로보다 한층 더 폭넓은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온 양국의 대결 에너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기로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이 중국을 반대하는 반중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한다는 것인데 2003년에 추진했었다가 5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C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 기왕 중국을 때린다면 이판사판 아예 홍콩 문제까지 한 번에 저질러 버리자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홍콩 보안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서방 세계에서 볼 때 홍콩을 중국과 구별하는 세 가지 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국양제. 즉, 한 나라의 두 체제가 공존한다는 것인데 이제 중국이 마음대로 홍콩을 통제한다면 일국만 남고 양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인 취향.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보안법을 홍콩 입법회가 만들지 않고 중국 전인대가 직접 손을 댐으로써 폐기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홍콩 자치. 97년 홍콩 만환 시 중국은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중국이 홍콩에 기구를 설립하여 국가안전범죄를 처벌하기로 했으니 홍콩의 자치 역시 끝났다는 것이죠. 때문에 서방세계와 미국은 이제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판단하고 홍콩에 부여한 우대지 등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실행된다면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가 중국 수준으로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많은 홍콩 시민들이 대만으로 이민을 가는 현상이 이를 대변합니다. 또한 홍콩의 자유 속에서 중국 관련 일들을 하던 외국이나 해외 세력은 언제든 중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니 홍콩은 그냥 중국의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치권이 근본적으로 훼손돼 더는 특별 대우를 보증하지 못한다고 의회에 통보했고 스트리엘 차관보는 미국 기업들도 향후 1년 후 홍콩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일지를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들에게 홍콩에서 이전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미국 수출 중에 47.2%에 25%, 22.6%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홍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특혜가 모두 없어지고 홍콩은 뉴욕, 도쿄, 런던에 이어 세계 4대 자본시장으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우리 돈 4,800조, 1,300개의 미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홍콩의 특별주의가 박탈된다면 자본 대탈출을 부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어코 홍콩보안법 가결, 28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실제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완전히 박탈할지 보안법에 관련한 중국 관리, 기관, 기업들에 대한 자산 동결, 비자 제한 같은 표적 제재를 할지 홍콩의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 우대 등을 제한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 미국의 움직임으로 볼 때 홍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미국의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은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의 구축 관련해서 한국과 대화했다며 위대한 기회를 한국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은 대국이라면서도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약탈적으로 행동했다는 미국의 입장은 틀리지 않은 사실입니다. 바로 한국도 사드 보복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도 주주의 사실입니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한국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 걸리는 곳마다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언론들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렇다고 냉큼 중국을 버리고 EPN에 들어가겠다고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국가로서 핵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다. 홍콩 문제도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한국을 끌어들이는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28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은 우리와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일국 양지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대적으로 한판 붙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또한 미중 모두 한국이 필요하다고 러브콜하고 있는데 성급히 그리고 드러나게 한쪽을 지지한다던가 트집 잡힐 구실도 줄 필요도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도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것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통이라는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선임연구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EPN은 아마 실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한국은 일단 관망하면서 EPN 구상에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지 지켜본 뒤 EPN 참여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선 중국을 주요 경제 파트너로 미국을 주요 안보 파트너로 두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중국, 미국 중 어느 한쪽을 택한다면 국가적 자율성이나 경제 중 하나를 잃게 될 것이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중국은 모두 자국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홍콩 보안법 통과로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수출이나 금융 등에서 리스크가 될 수는 있는데 2018년 기준 홍콩으로 수출한 한국 제품 중 82.6%가 중국으로 재수출됐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대중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전반의 실적 악화와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외국인 투자금에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이 이점을 잃는다면 홍콩의 대체 시장으로는 싱가포르가 먼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도 반사의 이익을 볼 수 있는 희망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또한 현재로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량을 한국이 일부 가져올 수 있다면 엄청난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달린 일이고 혼란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냉전의 시작과 붕괴, 미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보고서가 선전포고라면 홍콩 보안법 통과는 이에 맞서는 중국의 응전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고 이에 미국이 홍콩 제재에 돌입한다면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중국의 시진핑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내수를 출발점과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세계의 공장에서 국제적 고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냉전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로 중국이 고립되기 시작하면 중국은 백기를 들거나 경제 파탄으로 시진핑 독재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꽤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의 오랜 냉전 끝에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15개 국가로 분열된 과정이나 결과가 떠오를 만큼 유사한 부분들도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붕괴와 분열 그리고 중국의 현 상황 다음 영상에서 계속합니다. 일본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라고 부를 수 있는 일본의 후생 노동생이 아비간의 조기 승인을 위한 특례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 상당한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또한 일본 당국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효과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아비간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해 C19 경증 환자에게까지 투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한층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고 해도 임상시험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만약 일반적인 제품들의 부작용이라면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투여하는 약이라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인간마다 체질이 다르고 간혹 특이 체질이 있어 신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신약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신약의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평생 동안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어쩌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좋게 10년은 걸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신약은 전임상과 1상, 2상, 3상을 거쳐 출시가 되죠. 전임상은 동물 실험으로 신약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임상 1단계는 대체로 소수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임상 2단계에서는 적정 용량의 범위, 즉 최적의 투여량 등의 용법을 평가하죠. 임상 3단계에서는 대체로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합니다. 이렇게 임상을 진행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금액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전임상과 임상 1상과 2상까지 유의미한 효과를 내었던 신약 후보 물질조차도 임상 3상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분야에서 평생을 매진한 전문가들조차 신약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아비간이라는 C19 치료제를 조기에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잠시 아비간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아비간은 파비피라비르를 주성부로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인데 2016년 일본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토야마 화학이 개발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신종플루를 비롯한 독감 치료제로 개발한 것으로 파비피라비르 또는 T705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선 제품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비간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사스 바이러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 2월부터 C19에 대한 실험적 치료를 위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보건부 등 일부 연구에서는 치료 효과가 별로 없으며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생 노동성은 아비간을 신속하게 승인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공표했습니다. 따라서 임상 연구 데이터를 특례로 활용해 아비간에 대한 조기 승인을 허용한다는 계획이죠. 그로 인해 아비간의 제조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대학 등의 임상 연구에서 일정한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면 임상 실험 결과를 함께 제출하지 않고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승인하자 너무 빠르게 승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진단키트는 오류가 많을 것이다 라며 근거 없이 한국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단키트는 결과를 빠르게 도출할 뿐만 아니라 정확했기에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산 진단키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기적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난하던 일본이 도리어 인간의 신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신약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임상시험을 건너뛰는 무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무모함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기사를 확인해보면 직접 아비간을 대규모로 투입할 계획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비간에 대해서 다급한 상태였던 2월달에 중국에서 긴급 투약을 결정한 바가 있었죠. 지난 5월 11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역시 긴급 사태 연장 당시 C19 환자 3,000명에게 시험 투약이 되었지만 일본의 의료 현장에서는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지난 5월 8일 기사에 따르면 도쿄대학병원은 지난 8일 C19에 감염되어 폐렴에 걸린 환자에게 아비간을 이용한 임상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연구의 대상은 도쿄대학병원에 입원했던 20세부터 74세 후 환자입니다. 이제야 아비간은 C19에 대한 임상을 시작하는 약이라는 것이죠. 즉 아비간은 C19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의사회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C19 경증 환자에게도 조기 투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후쿠오카 47개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아비간은 검증되지 않은 신약이기 때문에 아직 위험하지 않은 경증 환자에게까지 굳이 투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치료제가 없어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아비간에 대해 5월달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후쿠오카 의사회는 아베 총리보다 한 발 앞서 전국적으로 투여하기 쉽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쿠오카 의사회 우에노 부회장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시행하고 싶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의료 종사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아비간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비간을 복용했는데 후유증에 시달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에서 아비간 사용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모종의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아베 총리는 그러한 의혹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세금으로 복권 모임을 진행했는데 그 모임에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후원 회원을 초청한 사실이 밝혀지는 스캔들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최근에 일본 국민들에게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원화로 5,200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낀 마스크와 입과 코를 겨우 가릴 수 있는 마스크 등 품질 불량 때문에 일본인들의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야당 의원이 후생 노동성에 문의해보니 아베 내각은 원화로 수천억에 달하는 금액의 행방에 대해서 밝히지 못해서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즉 아베 총리가 나머지 차입금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러한 의혹이 담긴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일본이 C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2개의 약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의혹과 관련된 아비간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베 총리로부터 아비간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치료제가 1억 2,800만 달러의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비간에 대한 관심은 지난 3월 중국 관리가 회복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자마자 치솟았습니다. 그로 인해 최소 14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세계적인 주가 폭락 속에서도 후지필름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특히 선천성 결함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비간에 대해 이 실험이 효과적일 경우 5월달까지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베 총리의 결정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베는 약 43개국이 정식으로 요청했다며 아비간에 대한 무상 공급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베가 적극적으로 아비간에 대해서 지원해주자 후지필름의 코모리 시게타카 회장은 일본 정부와 아비간의 홍보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후지필름의 회장이 아베 총리의 오랜 후원자라는 것이죠. 자신의 오랜 후원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시청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많은 의혹이 있었던 아베 총리가 과연 이번에는 정말 선의로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모종의 거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후지필름 마스모토 대변인은 아비건의 사용은 의사들에 의해 결정되며 적절한 시기의 의료 및 과학적 평가에 따라 승인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아비간의 사용에 관해 아베 총리와 어떤 특정 회사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비간은 알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정맥 주사로만 투여되고 있는 길리어드의 렘데시미르보다 접근성이 더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비간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간은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태아의 급속한 세포 성장에도 파괴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정부는 아비간 사용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아비간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C19 치료제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그러한 이유로 아베와 후지필름 회장 간은 돈독할 정도로 자주 골프를 치는 사이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악재가 연이어 겹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방사능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아비간까지 적극 사용할 예정이죠. 일본의 이러한 선택이 일본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때론
안일한 태도로 인해 심각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